운의 힘은 셉니다. 실력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인간의 힘이지만 운은 하늘의 힘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읽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책입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운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책들은 대부분 잘 읽히고 기분이 좋아지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데요. 더 큰 매력은 복잡한 말이나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간결한 글 속에 인생의 진리가 확실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이 처음에는 좀 평범하고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제안한 법칙들을 실제로 따라해보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재능이나 노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운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힐 줄 알게 되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소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게 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운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가 알려주는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부자의 운,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돈을 불러 모으는 것은 요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덧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라고도 불리게 되었고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운이 좋다는 말만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일하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경마처럼 한 방에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끊임없이 창출해야만 하죠. 그런데 손님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며 상품을 만들어 왔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뭔가 특별한 성공 비법을 기대하고 이 책을 읽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해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진실이 그러하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정도라면 뭔가 특별하고 신기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으면 벌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이토 씨는 돈과 관련해서 뭔가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장사에 관해 묻는 게 아니라 돈에 관해 뭔가 하는 일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지요. 그럼 저는 돈이 흉하게 구겨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림을 맞춰 가지런히 두는 정도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벽에 그림을 걸 때 거꾸로 걸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한 말이 돈의 그림을 맞춰 가지런히 지갑에 넣어두면 부자가 된다느니 사이토 씨는 매일 밤 돈을 다리미질하고 있다느니 하는 식으로 퍼져나가더군요. 물론 이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농담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도 농담은 그저 농담으로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상인들은 돈을 곧잘 다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껏 돈이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이 나한테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자기한테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잊어버렸다간 당신이 고생합니다.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돈이 힘을 갖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건 언제쯤입니까? 예전에 어느 잡지사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흘리지 않고 가게까지 잘 들고 가서 과자를 사오곤 했습니다.
지금의 가치관도 그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 뭔가 보통 사람과 특별히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사실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지요?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 무슨 거창한 가치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꼭 말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이 가져다 주는 고통, 그리고 돈이 지닌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화를 부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돈 자체가 화를 부를 리는 없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고생한다면 그것은 필요 이상의 돈을 추구하기 때문이거나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이거나 둘 중 하나죠. 하지만 돈 그 자체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월급이 깎이면 마음은 좀 상하겠지만 사실 그 또한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른 문제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뭔가 대단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폭포수를 소주잔으로 받으면 소주잔만큼의 물만 받을 수 있죠. 만약 양동이로 받는다면 양동이 크기만큼의 물만 받을 수 있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돈이 힘을 갖는 법입니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돈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도 끼니를 거르고 있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건네줄 수 있다면 그 돈은 힘을 얻게 됩니다. 비록 빵 한 조각일지라도 그걸 받는 상대방은 매정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아직 정이라는 게 살아있구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빵 한 조각의 가격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럴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돈 자체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돈을 활용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돈에게도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떨어져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이는 돈의 잘못일까요? 사람의 잘못일까요? 물론 태도가 변해버린 사람, 강도짓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변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며 두둔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 중에는 굉장히 힘이 센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를 운전할 때는 나름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다른 차와 충돌해 버릴 테니까요.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술도 없는 사람이 이런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이 서툰 사람의 잘못이지 자동차의 잘못은 아닙니다. 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만 누군가 당신에게 더럽다느니 나쁜 놈이니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게도 자신의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돈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여기죠. 왜냐고요? 돈이 없으면 옛날처럼 물물교환을 해야 합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데 쌀가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은 인간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화폐라는 아이디어를 준 것입니다. 돈이 신의 배려에 의해 생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감히 돈에 대해 더 이상 나쁜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돈을 좀 더 소중히 다루게 되겠죠. 운은 실력보다 힘이 셉니다. 아시다시피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1이 딱 한 번만 나오냐 하면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연속으로 1이 나오게 하려면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카지노에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더 좋아지거나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리본 체조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외모가 아름다운 선수와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가 경합을 벌이고 있었죠. 기량면에서는 분명 외모가 아름답지 않은 쪽이 좀 더 뛰어났는데 결국 우승은 아름다운 선수가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은 실력 있는 선수가 우승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로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친절한 대우를 받아왔을 겁니다. 당연히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을 테지요. 한마디로 오늘은 운이 좋구나 라고 느끼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운이 좋은 별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식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겠죠. 이런 사람은 중요한 승부에서 커다란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승부에 강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대체로 평소에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의 힘은 셉니다. 실력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인간의 힘이지만 운은 하늘의 힘이기 때문이죠. 지는 쪽 입장에선 분명 저 사람보다 내가 실력이 좋은데 왜 지는 거야 하고 푸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상대방과 당신의 승부가 아니거든요. 운 좋은 사람과의 승부는 곧 하늘과의 승부이고 인간이 하늘을 이기기는 정말 힘든 법입니다.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순위 1위에도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안에서 자랐기에 장사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사업 수완이 특별히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입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묻겠지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운이 좋다였습니다. 왜 이 말이 입버릇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채기를 한 다음 에이 땡땡 하고 욕설을 뱉는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으면 그 또한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입 밖으로 습관처럼 내뱉게 되는 말이 바로 입버릇입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저의 버릇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운이 좋다는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행운이 끊임없이 밀려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저 운이 좋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이란 스스로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구분은 이처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최고의 관상은 웃는 얼굴입니다. 아침이 되면 밝아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진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밝아진 게 아니라 태양이 존재하니까 밝아진 겁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가 아무리 열심히 회전해도 세상은 온통 캄캄하겠죠. 무엇보다 태양은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빛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태양이 아니겠죠. 태양이라는 건 언제 어느 때나 늘 불타오르며 지구를 비추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기분이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없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경기가 불황이든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든 어떤 시련에 부닥치든 밝은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삶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는 항상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다.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하고 행복해하자. 언뜻 보기에는 어려운 일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늘 밝은 표정을 짓는 것,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웃는 얼굴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관상입니다. 웃으면 엄청난 운이 흘러 들어올 뿐 아니라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왜냐고요? 고민에 빠진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미간에 잔뜩 주름이 있고 입은 굳게 다물어진 것도 모자라 심지어 삐뚤어져 있기까지 하죠. 이런 표정을 짓다 보면 어느새 양쪽 눈 사이에 있는 제3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예연 명왕이라는 불상을 본 적이 있는 분은 잘 알겠지만 이 불상의 이마에는 눈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눈을 제3의 눈이라 부릅니다. 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이 눈을 통해 모든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원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간에 주름이 생기면 이 눈이 닫힙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상을 잔뜩 쓰면서 고민해봤자 근사한 해결책이 떠오를 리는 없습니다. 미간이 열려야 제3의 눈도 열리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미간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그냥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주름이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미간이 열리거든요. 한번 활짝 웃으면서 미간의 주름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상당히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미소로 대하는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퉈야 할 적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물론 제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분명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속는 셈 치고 한번 웃어보세요. 어느새 자연스레 제3의 눈이 열릴 겁니다. 또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아이디어도 샘물처럼 솟아오를 겁니다. 평생토록 하는 고민이란 건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론 괴로운 일도 있죠.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고민거리가 한가득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란 건 과연 뭘까요? 각자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민의 정의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면 벌써 행동으로 옮겼을 테니 고민거리로 남지 않았겠죠.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하게 되는 고민이라는 게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1년 전 오늘 자신이 어떤 일로 고민했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2년 전의 고민은 기억하나요? 예전에 제가 실제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고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고민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고민이 사라졌다기보다 그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지요. 즉 시계의 침이 돌아가면서 고민도 서서히 없어진 셈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무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뭔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는 것도 분명 하나의 행동이지 않나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걱정을 할수록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것이지요. 우스갯소리지만 바람 피운 게 걸리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는 사람은 결국 들통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괜히 가슴 졸이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시간에 맡기세요. 똑딱똑딱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는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시간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 사이에서 마음이 1000분의 1만큼 가벼워지는 이야기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100분의 1만큼 가벼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100분의 1만큼 가벼워지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덜어있어 재미로 1000분의 1로 바꾼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니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믿어보세요. 잔소리를 들었을 때도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인생에 있어 웃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직장 상사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있죠. 어쩌다 이런 상사를 만나 이 고생을 하나 하고 불평도 할 테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웃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신수양을 위해 산속에 들어가 폭포수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간혹 시도해보는데 폭포수는 차가울 뿐 아니라 낙차도 커서 물을 맞으면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굉장히 아픕니다. 비록 저는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은 폭포수를 맞다 보면 깨달음을 얻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직장에는 폭포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폭포수 대신 싫어하는 상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짜증나는 이 상사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 비관할 게 아니라 상사 이름을 폭포 이름에 대입해서 좋아,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땡땡땡 폭포를 맞으러 갈까 하는 마음을 갖고 회사로 향하면 됩니다. 상사한테 잔소리를 들었을 때는 속으로 이렇게 좋은 폭포수를 맞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희한하게도 상대방이 변합니다. 저의 제자 중에도 이를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운전학원에서 강사를 했는데 당시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상사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느새 그 상사가 자기한테 밥을 사주기도 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인생 별거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그래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공경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을 뜻하니까요. 귀인에겐 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었죠. 이 왕비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을 치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매정하다고 여기지만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끼니를 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즉 당사자는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뱉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녀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받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때로는 고생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인간은 반드시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행복을 깨달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경험은 소중한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행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로부터 배우고 스스로를 개선시키고 다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00% 내 책임이라 여길 때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머리가 좋아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으면서 무슨 일이든 잘 풀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100% 나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0%도 아니고 50%도 아닙니다. 무조건 100%여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 운이 정말 없는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여자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툭하면 바람을 피웁니다. 여자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혼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다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남자가 바람을 피웁니다. 이런 여자는 분명 남자 운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비극의 여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혼하고 자신이 외모를 가꾸는데 너무 소홀한 나머지 매력 없는 여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르고 살림을 엉망으로 해 남편이 질렸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르거든요. 어찌되었든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개선해야 할 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면 남편은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게 됩니다. 설사 그렇게 했는데도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는 두 번 다시 그럴듯한 외모와 달콤한 말에는 속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속을 썩이는 남자를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하나밖에 없는 슈퍼이니 동네 사람들 모두 그곳을 이용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슈퍼가 들어왔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 버렸습니다. 이때에도 저 슈퍼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손해보진 않을 텐데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책임은 100% 나에게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손님들에게 미소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인사를 제대로 못한 건 아닌지 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떠오르거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100%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개선해야 할 점을 즉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는 요령이 궁금하다고요? 자신도 즐겁고 주위 사람도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답을 얻게 되면 마음속에 불이 들어와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 해답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이죠.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금방 성공합니다. 세상에는 출세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머리는 뭐가 다를까요? 저는 인간의 머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성공은 눈과 발로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만약 당신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법을 알고 싶다면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보러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에게는 실험실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인에게는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직접 가게에 가보면 직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며 당신을 기쁘게 맞아줄 겁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법, 인테리어, 상품 진열 등 모든 것을 보여주지요. 따라서 10걸음이든 100걸음이든 직접 걸어가서 잘 되는 가게를 구경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 가게에서 배울 만한 점을 찾아서 따라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과학입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과학이라 함은 누가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니까 틀린 답이 나오더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성공한 일을 배워서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흉내를 내면 개성이 없는 거 아니냐며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이상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탤런트가 머리를 길렀다고 해서 머리를 기른 사람이 그 탤런트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한다 해도 사람은 각자 다른 존재니까요. 이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해도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신이 그렇게 창조한 것이지요. 그러니 눈과 발을 사용해서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따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점은 배우고 좋은 점은 좀처럼 따라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령 맛있는 국수 가게란 곧 손님이 줄을 서는 가게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게에서 맛을 보고 역시 우리 가게 국수가 더 맛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건 무슨 심보랍니까? 자신의 가게가 더 잘 되고 있다면야 이해가 가지만 손님도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혓바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 가게의 장점을 배우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가게가 남들이 모르는 독특한 양념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뭔지 알아내야겠죠. 그 양념의 재료라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뻔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동업자인데도 모르는 게 이상한 것이죠. 만에 하나 도저히 그 재료를 모르겠다면 그 가게가 어디서 재료를 조달하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알아보기가 귀찮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금방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성공의 비결은 눈과 발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앞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애정 있는 말을 하는데 필요한 노력에 비하면 그리 힘든 일은 아닙니다. 단 1%의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고작 1%지만 이것을 하면 나머지 99%는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바로 제대로 된 몸가짐입니다.
목깃에 때가 낀 셔츠를 입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솔직히 저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칩시다. 당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손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가게로 끌어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 해도 당신의 출세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장이죠. 자신의 삶은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더러운 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가 잠시 엉뚱한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신사에 가면 거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신의 모습이 비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세운 운이 좋은 신사에도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모습이 비치겠죠. 이 말인즉슨 당신도 신의 모습을 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은 신이 머무는 궁전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그 궁전의 지붕이고 얼굴은 출입구이며 신발은 기둥을 받치는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신발의 구멍이 뚫려서도 안 되겠죠. 늘 청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하게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머리를 빛내면 하늘의 보호를 받고 얼굴을 깨끗이 하면 세상의 보호를 받고 신발을 깨끗이 하면 조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늘과 세상과 조상의 보호를 받는다면 웬만한 일은 다 잘 풀릴 겁니다. 개중 똑똑한 사람은 고작 그따위 짓으로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가짐을 제대로 하고 다니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까지 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당신을 좋게 평가할 것입니다. 몸가짐을 제대로 하는 것. 이 1%의 노력만 하면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매력은 사람과 돈을 끌어당깁니다.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방법과 다른 사람이 자신이 있는 곳에 돈을 떨어뜨려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개 중 좀 더 편한 쪽은 후자, 즉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자신에게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품을 팔고 있다면 당연히 그 상품에 매력이 있어야겠죠. 거기에 덧붙여 저는 상품을 파는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매력에 이끌려 로마의 바티칸 궁전을 방문합니다. 또한 예수의 말과 행동을 모아 엮은 성서는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상품을 파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으면 손님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라도 가게에 찾아오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가 있어도 주인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손님은 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매상에만 신경 쓰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님에게 반드시 이걸 팔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손님, 이 물건 좀 제발 사세요 하며 너무 악을 쓰고 장사를 합니다. 악을 쓰는 자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보세요. 과연 풍요로운 느낌이 들까요? 성공을 이룩한 사람, 부를 이룩한 사람은 대개 표정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얼굴을 에비스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에비스 얼굴이란 칠복신 중 하나로 오른손에는 낚싯대, 왼손에는 도마를 들고 있는 장사의 수호신과 같은 얼굴을 뜻합니다. 흔히 손님은 곧 신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인이라면 적어도 손님들로부터 신이라 여겨줄 만큼 신뢰를 얻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손님은 신이다 라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치니 주의하세요. 부자의 운 읽어드렸습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운을 끌어당기는 법칙들 들어봤는데요. 나는 항상 운이 좋아 라고 말하는 말버릇부터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행운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